하늘이 찢어질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굵은 빗방울이 도시의 아스팔트 위로 세차게 쏟아져 내렸다. 어두운 밤 거리의 네온 사이는 빗물에 번져 흐릿한 색채의 강을 이루었고 사람들은 발걸음을 재촉하며 각자의 안식처로 사라졌다. 한서연은 이 모든 혼돈의 한가운데 홀로 서 있었다. 차가운 빗물이 그녀의 얇은 옷을 파고들어 체온을 무자비하게 빼앗아갔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뛰었다. 하지만 발걸음은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인 듯 무거웠다. 번개가 밤하늘을 가를 때마다 끔찍한 기억의 파편이 눈앞을 스쳤다. 몇 년 전 바로 이런 폭풍우 치던 밤이었다. 빗길에 미끄러지는 타이어의 비명, 무언가 부서지는 굉음, 그리고 부모님의 얼굴을 덮었던 붉은 액체. 그날 이후로 비와 천둥은 그녀에게 공포 그 자체였다. 심장이 통제 불능 상태로 날뛰기 시작했다. 숨을 쉬려고 할수록 가슴은 더 조여왔고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며 오직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심장 박동만이 귓가를 때렸다. 시야가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어두운 골목의 축축한 벽에 잠시 기댔지만 결국 스르르 주저앉고 말았다. 의식이 희미해지는 마지막 순간 그녀는 한 줄기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을 보았다. 그 불빛의 주인은 권지혁이었다. 검은 세단 뒷좌석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창밖의 비를 응시하던 그는 어둠 속에서 쓰러지는 작은 형체를 발견했다. 그의 운전사가 무시하고 지나치려 하자 지혁은 나지막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목소리로 명령했다. 세워. 차가 멈추자 그의 충직한 부하 민준이 우산을 들고 따라 내렸다. 권지혁은 빗속에 쓰러진 여자에게 다가갔다. 흠뻑 젖은 머리카락이 창백한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지만 그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무언가 그의 시선을 잡아끄는 것이 있었다. 어둠의 세계에서 감정이란 사치이자 약점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아주 오랜만에 낯선 감정이 고개를 들었다. 동정심과는 다른 기묘한 호기심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짧게 명령을 내렸다. 데려가. 이 한마디에 민준을 포함한 부하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다. 보스는 길가에 하찮은 존재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냉혈한이었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그의 명령에 토를 달지 않았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서연의 몸을 차 안으로 옮겼다. 차가 다시 출발했을 때 지혁은 자신의 옆자리에 눕혀진 여자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서연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차가운 빗물이 아닌 부드러운 실크 시트의 감촉이었다. 코끝을 스치는 은은한 백단향과 포근한 공기는 방금 전까지 겪었던 지옥 같은 상황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다. 혼란스러운 머리로 천천히 몸을 일으키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녀는 숨을 멈췄다. 거대하고 화려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침실이었다.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니 흠뻑 젖었던 옷은 사라지고 대신 깨끗한 실크 잠옷이 입혀져 있었다. 머리는 가지런히 말려 있었고 몸은 따뜻했다. 여기가 어디지? 누가 나를 이곳으로 데려온 거지? 기억의 마지막 조각은 차가운 골목길과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이었다. 불안감이 엄습하며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낯선 황금세장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그녀는 침대에서 조심스럽게 내려와 육중한 원목문으로 다가갔다. 손잡이를 돌려보았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창문으로 달려가 밖을 내다보았다. 창밖으로는 잘 가꿔진 정원이 보였지만 그 너머로는 높은 담벼락이 성벽처럼 둘러싸여 있었다. 이곳은 완벽하게 고립된 요새였다.
자신이 납치되었다는 끔찍한 사실이 서서히 현실로 다가왔다. 공황 발작의 후유증으로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서연은 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그녀는 평범한 예술품 보관가였다. 원한을 살 만한 일도 이런 곳에 갇힐 이유도 없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혹시 끔찍한 실수일까? 아니면 그녀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것일까? 방안을 둘러보던 그녀의 시선이 침대 옆 탁자에 놓인 물 한 잔과 약에 멈췄다. 마치 그녀가 깨어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때였다. 문 밖에서 둔탁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리며 문을 노려보았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듯했다. 철컥하고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가 들리고 문이 천천히 열렸다. 안으로 들어선 것은 방금 전 그녀를 차가운 빗속에서 데려온 남자 권지혁이었다. 그는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방 안의 공기를 얼려버릴 만큼 차가웠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남자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그녀가 평생 마주해 본 적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그는 포식자였고 그녀는 그의 영역에 잘못 들어온 먹잇감이었다. 지혁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운 칼날 같아서 닿는 곳마다 베이는 듯한 착각을 일으켰다. 깨어났군.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연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힘이 실려 있었다. 서연은 마른 입술을 애써 축이며 물었다. 여기가 어디죠? 당신은 누구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공포를 감추려 했지만 이 남자 앞에서는 어떤 위장도 통하지 않을 것 같았다. 지혁은 그녀의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방 안을 천천히 걸어 창가에 섰다. 여전히 비가 내리는 정원을 바라보며 그가 말했다. 내 집이다. 그는 몸을 돌려 다시 그녀를 보았다. 그리고 나는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지. 그의 말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사실을 전달할 뿐이라는 듯 건조한 톤이었다. 하지만 그 말의 이면에는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었다. 목숨을 구해줬으니 이제 그 목숨은 자신의 것이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권지혁의 말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한서연은 공포에 잠식당하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똑바로 섰다. 당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날 여기에 가둬둘 권리는 없어요. 목숨을 구해줬다고 했나요? 그렇다면 이제 그만 날 보내주세요. 그게 내가 원하는 보답이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꺾이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지혁은 잠시 그녀를 흥미롭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그의 앞에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은 공포에 질려 눈도 마주치지 못했다. 하지만 이 여자는 달랐다. 연약해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그 눈빛에는 날카로운 생존 본능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물론 그 미소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냉소적인 것이었다. 권리라. 이 세상은 권리가 아니라 힘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가 창가에서 몸을 돌려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서연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지금 너는 내 힘의 영향권 안에 있어. 밖은 위험해. 넌 여기에 있는 편이 훨씬 안전할 거다. 그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몸을 돌려 방을 나갔다. 다시 한번 문이 잠기는 소리가 서연의 귀에 명확하게 들렸다. 그가 사라지자 서연은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앉아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이대로 그의 인형처럼 갇혀 지낼 수는 없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방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창문은 특수 유리로 되어 있었고 굳게 잠긴 창틀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환풍구는 너무 작았고 벽은 단단한 대리석이었다. 탈출구는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인자한 인상의 한 중년 여인이 음식이 담긴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그녀는 자신을 박 여사라고 소개하며 서연의 옷가지와 식사를 챙겨주러 왔다고 말했다. 서연은 박 여사에게서 정보를 얻어내려 했지만 그녀는 노련하게 핵심적인 질문들을 모두 피해갔다. 그저 회장님의 명령이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서연은 문이 열린 틈을 타 밖으로 뛰쳐나가려는 시도를 했다. 하지만 그녀가 복도로 발을 내딛는 순간 벽처럼 버티고 서 있던 2명의 검은 양복 사내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들은 어떤 말도 위협적인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는 것만으로도 서연은 자신의 시도가 얼마나 무모한지 깨달을 수 있었다. 그녀는 순순히 방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며칠이 지났다. 서연은 더 이상 무모한 탈출을 시도하는 대신 관찰하고 적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방 밖으로 나가는 것이 허락되었다. 물론 정해진 구역 안에서만 가능했고 항상 보이지 않는 감시가 뒤따랐다. 저택은 거대한 박물관처럼 온갖 예술품으로 가득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사람 사는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된 차가운 공간이었다. 그녀는 가끔 서재에서 책을 읽거나 유리 온실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그곳에서 권지혁의 세계를 조금씩 엿볼 수 있었다. 그가 부하인 민중과 나누는 대화의 조각들, 그의 서재 책상에 놓인 서류들, 그리고 저택을 드나드는 낯선 얼굴들. 이 모든 것들은 그가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법의 테두리 밖에서 거대한 힘을 움직이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이 서재에서 낡은 미술사 책을 보고 있을 때 권지혁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소파에 앉아있는 그녀를 잠시 바라보더니 맞은편에 앉았다. 여기 생활은 좀 익숙해졌나? 그의 질문은 안부를 묻는 것처럼 들렸지만 서연은 그 안에 숨겨진 가시를 느낄 수 있었다. 익숙해지라는 포기하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감옥 생활에 익숙해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서연이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지역의 입가에 또다시 그 냉소적인 미소가 걸렸다. 규칙만 잘 지키면 여긴 감옥이 아니라 천국이 될 수도 있어. 탈출하려 하지 마라. 정해진 구역을 벗어나지 마라. 그리고 쓸데없는 호기심을 갖지 마라. 그러면 아무도 널 해치지 않아. 그 규칙들을 정한 게 바로 당신이잖아요. 당신 마음대로. 서연이 드디어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순수한 공포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분노와 함께 지적인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왜 나를 여기에 데려다 놓은 걸까? 그녀의 그런 눈빛이 지역의 흥미를 더욱 자극했다. 그래, 내 마음대로지. 그게 힘이니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 내려와. 박 여사가 기다릴 거다. 그는 그 말만 남기고 다시 서재를 나갔다. 서연은 그가 사라진 문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남자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 거대한 요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힘이 아닌 다른 것이 필요했다. 그녀는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다. 겉으로는 그의 규칙에 순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 황금 3장의 약점을 찾기 위해서 한서연의 시간은 저택 안에서 느리게 흘러갔다. 그녀는 더 이상 탈출을 시도하지 않는 대신
허용된 공간 안에서 조용히 움직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저택의 동쪽 끝에 있는 응접실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벽난로 위 선반에 놓인 작은 백자 인형이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섬세하고 아름다운 작품이었지만 자세히 보니 인형의 옷자락 끝에 아주 미세한 흠집이나 있었다. 그것을 본 순간 서연은 모든 것을 잊었다. 갇혀 있다는 사실도, 자신을 감시하는 눈들도. 그녀는 마치 자석에 이끌린 쇠붙이처럼 인형 앞으로 다가갔다. 주변을 둘러본 그녀는 장식용으로 놓인 은쟁반 위에 작은 과일용 칼을 발견했다. 거의 무의식적인 움직임으로 그녀는 칼끝을 이용해 흠집 주변을 조심스럽게 다듬기 시작했다. 숨을 죽인 채 오직 인형의 상처에만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권지혁은 그 모습을 소리 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부하에게서 서연의 행방을 보고받고 조용히 응접실로 들어섰다. 자신의 소유물에 손을 대는 여자를 발견했을 때 그의 첫 감정은 분노여야 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비친 것은 경솔함이 아닌 경건함에 가까운 장인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손길은 섬세했고 눈빛은 깊었다. 그 순간만큼은 그녀는 갇혀버린 희생양이 아니었다. 그가 헛기침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자 서연은 화들짝 놀라며 손에 든 칼을 떨어뜨렸다. 그의 분노를 예상하고 몸을 움츠렸다. 하지만 지역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다. 뭘 하고 있었지? 그의 질문에 서연은 사실대로 대답했다. 흠집이 보여서 직업병 같은 겁니다. 저는 예술품 복원 전문가예요. 예술품 복원 전문가. 그 말이 지혁의 머릿속에 밝혔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서연에게 손짓했다. 나를 따라와. 그는 서연을 데리고 저택의 더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그곳은 육중한 철문으로 닫혀 있는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공간이었다. 지역이 복잡한 보안 장치를 해제하자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안에는 개인 화랑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수많은 미술품이 있었다. 하지만 그 방의 중앙 이젤 위에는 보호용 천에 덮인 그림이 하나 놓여 있었다. 지역이 천을 걷어내자 서연은 저도 모르게 짧은 탄성을 내뱉었다. 고요한 호수를 담은 풍경화였다. 색채와 구도는 완벽했지만 캔버스 중앙이 예리한 무언가에 의해 길게 찢어져 있었다. 그림은 죽어 있었다. 어머니의 유품이다. 지역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평소의 냉정함 대신 아주 옅은 슬픔이 묻어났다. 몇 년 전 사고로 이렇게 됐지. 최고의 전문가들을 불렀지만 누구도 완벽하게 복원할 수는 없다고 하더군. 그는 서연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시험인 동시에 마지막 희망을 거는 사람의 것이었다. 넌 할 수 있나? 서연은 그림에 가까이 다가가 상처를 세심하게 살폈다.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 그림에 담긴 영혼을 되살리는 작업이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이 남자 앞에서 고개를 굳건히 들었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지역의 눈썹이 살짝 위로 올라갔다. 필요한 모든 도구와 재료를 구해줘야 해요. 최고 품질의 것으로. 그리고 이 작업이 끝날 때까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을 절대적인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녀의 요구는 명령에 가까웠다. 하지만 지역은 거절하지 않았다. 그는 민준을 불러 서연이 작성한 목록을 건네며 지구 끝에서라도 구해오라고 지시했다. 며칠 뒤 화랑의 한쪽 구석은 완벽한 복원 스튜디오로 변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감옥 안에 서연은 비로소 자신만의 작은 왕국을 얻게 된 것이다. 복원 작업이 시작되자 화랑 안에는 기묘한 평화가 찾아왔다. 서연은 캔버스에 온전히 몰입했고 지역은 종종 의자를 가져다 놓고 멀리서 그녀의 작업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감시라고 생각했던 그의 존재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익숙해졌다. 그는 아무 말도 묻지 않았고 그녀 또한 말을 걸지 않았다. 오직 사각거리는 붓소리와 약품 냄새만이 그들의 대화를 대신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서연이 찢어진 캔버스에 올을 한 올 한 올 이어 붙이는 고된 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다. 그녀는 무심코 혼잣말처럼 물었다. 어째서 이 그림이었나요? 어머님께서는 이 그림의 어떤 점을 좋아하셨죠? 질문을 던지고 나서야 서연은 아차 싶었다. 그의 사적인 영역을 침범한 것일지도 몰랐다. 침묵이 흘렀다. 그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을 때 그의 낮은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어머니는 이 호수처럼 사는 게 꿈이라고 하셨지. 고요하고 평화롭게. 그의 목소리에는 아주 희미한 그리움이 배어 있었다. 서연은 처음으로 그의 얼음 같은 가면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슬픔을 보았다. 그는 그저 냉혹한 마피아 보스가 아니라 상처 입은 한 남자이기도 했다. 그날 이후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조금 허물어졌다. 지혁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녀를 보는 눈빛이 미세하게 부드러워졌다. 그는 피비린내 나는 자신의 세계에서 벗어나 서연이 만들어내는 고요한 창조의 공간에서 기이한 안도감을 느꼈다. 서연 또한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기만 하는 대신 연민과 호기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림에 찢어진 상처가 서서히 아물어가듯 두 사람의 상처 입은 영혼도 서로를 통해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다. 권지역의 철옹성에 한 여자가 머무르고 있다는 소문은 어둠의 세계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 소문은 마침내 흑룡파의 오랜 숙적인 백호파의 수장양 회장의 귀에도 들어갔다. 양 회장은 자신의 호화스러운 사무실에서 시가를 피우며 보고를 받았다. 그의 얼굴에는 탐욕스럽고 교활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권지혁은 감정이라고는 없는 강철 같은 인간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런 그가 여자를 곁에 두다니. 여자의 이름이 한서연이라고 양 회장이 짙은 연기를 뿜어내며 물었다. 그의 부하는 고개를 숙였다. 네 회장님, 평범한 예술품 복원가 출신입니다. 어떻게 권지혁과 엮이게 되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양 회장은 만족스럽게 웃었다. 상관없다. 중요한 건 그 여자가 권지혁의 성 안에 있다는 사실이지. 아킬레스건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적이 찾아내주는 법이다. 양 회장은 즉시 지시를 내렸다. 한서연이라는 여자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라고. 그녀의 과거, 가족, 친구, 그리고 약점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그는 이 예상치 못한 변수를 이용해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았던 권지혁의 제국에 균열을 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권지혁의 유일한 약점, 생각만 해도 짜릿했다. 그 시각 지역의 저택에는 미묘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복원실에 흐르던 평화로운 공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팽팽한 긴장감이 채웠다. 권지혁의 얼굴은 다시 얼음 가면처럼 차가워졌고 그는 더 이상 복원실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민중과 심각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고 저택의 경비는 눈에 띄게 삼엄해졌다. 서연은 그 변화를 피부로 느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던 정원과 온실은 출입이 금지되었다. 박 여사는 미안한 얼굴로 회장님의 명령이라며 그녀의 활동 반경을 다시 침실과 복원실 그리고 서재로 제한했다. 애써 쌓아 올렸던 작은 신뢰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다시 황금 세장 속의 죄수가 되었다. 이해할 수 없는 통제에 서연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녀는 지혁의 서재 앞에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자정이 넘어 돌아온 그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서연을 보자 눈빛이 다시 날카로워졌다. 무슨 일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설명해 주세요. 서연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갑자기 이게 다 뭐예요? 왜 다시 날 가두는 거죠?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지혁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그녀를 지나쳐 책상으로 걸어갔다. 네가 알 필요 없는 일이다. 그의 대답은 차가운 벽과 같았다. 그의 무시하는 태도에 서연의 분노가 폭발했다. 알 필요가 없다고요. 내 자유를 빼앗고 나를 여기에 가둬놓은 채로 내가 아무것도 알 필요가 없다는 건가요? 날 인형으로 생각해요. 그녀의 외침에 지역이 멈칫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여전히 얼음장 같았다. 내 말에 복종해. 그게 널 위한 길이다. 그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해줄 수 없었다. 그녀가 적의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은 그녀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셈이었고, 그것은 그녀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 뿐이었다. 그녀의 무지가 그녀를 지키는 유일한 방패라고 그는 믿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서연에게는 오만함과 독선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당신이 정한 길 따위는 필요 없어요. 차라리 밖으로 나가서 당신이 말하는 그 위험이라는 걸 내 눈으로 직접 마주하겠어요. 이렇게 진실도 모른 채 당신의 감옥에서 숨막혀 죽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들의 언성은 높아졌고 서재 안의 공기는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듯 팽팽해졌다. 서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끝까지 그를 노려보았다. 결국 먼저 시선을 거둔 것은 지혁이었다. 그는 더 이상 이 무의미한 언쟁을 이어갈 수 없었다. 내일 아침이면 내 방으로 모든 걸 옮겨주도록 하지. 복원 작업은 거기서 계속해. 그것은 대화의 끝을 알리는 일방적인 통보였다. 그는 서연을 그대로 남겨둔 채 서재를 빠져나갔다. 분노와 좌절감에 서연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한때 연민을 느꼈던 남자는 이제 없었다. 그녀의 앞에는 그저 자신을 소유물로 여기는 냉혹한 폭군만이 서 있을 뿐이었다. 한편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온 지혁은 보안 모니터를 켰다. 화면 속에는 서재에 홀로 남겨진 서연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얼굴에 깊은 고뇌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녀에게 미움을 받는 것조차 감수해야만 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양 회장이 감히 자신의 것을 건드린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해주리라. 권지혁의 명령에 따라 복원 작업실은 한서연의 침실로 옮겨졌다. 방 한가득 전문적인 도구들이 놓였지만 서연에게 그곳은 더 이상 창조의 공간이 아닌 정교하게 꾸며진 감옥일 뿐이었다. 그림에 찢어진 상처를 복원하면서 그녀는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마음이 더 깊이 찢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에 대한 연민과 분노가 뒤섞여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날 밤도 그녀는 붓을 든 채 캔버스 앞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신경은 온통 방문 너머의 동태에 쏠려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저택 전체를 뒤흔드는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서연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복도 저편에서 희미하게 고함 소리와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평온하던 저택의 정적은 순식간에 혼돈으로 바뀌었다. 같은 시각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던 권지혁은 경보음이 울리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젠장양 회장놈이 벌써부터.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민준에게 명령을 내렸다. 침입자들을 처리하고
모든 경계 태세를 최고 단계로 격상시켜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그의 몸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첫 번째 목적지는 지휘본부가 아닌 한서연의 방이었다. 그의 본능적인 움직임에 민주는 순간 놀랐지만 곧바로 보스의 의도를 파악하고 부하들에게 명령을 하달했다. 지역이 복도를 달려 서연의 방으로 향하는 동안 복도 끝에서 검은 그림자 2개가 나타났다. 양 회장이 보낸 침입자들이었다. 지역은 망설임 없이 품 안에서 총을 꺼내 들었다. 짧고 격렬한 총성이 복도를 울렸다. 소란에 놀라 서연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을 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지옥도였다. 권지혁이 총을 든 채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침입자들과 대치하고 있었다. 그녀가 평생 영화에서나 보았던 폭력의 현장이었다.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눈앞에서 한 남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지역이 마지막 침입자를 처리하는 순간이었다. 바깥에서 날아온 유탄이 복도 창문을 깨뜨리며 유리 파편이 비처럼 쏟아졌다. 모든 파편은 공포에 질려 문가에 서 있던 서연을 향해 날아갔다. 서연아. 지역이 절박하게 그녀의 이름을 외쳤다. 그가 몸을 날리는 것은 거의 본능적인 반응이었다. 그는 서연을 품에 안고 바닥으로 쓰러지며 자신의 등으로 모든 유리 파편을 막아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몇 초 뒤 세상은 다시 고요해졌다. 멀리서 소란이 정리되는 소리가 들렸지만 복도 안에는 오직 2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서연은 자신의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의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을 보호하듯 단단히 감싸 안은 그의 팔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역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그녀가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그의 눈은 그녀의 얼굴, 팔, 온몸을 다급하게 훑었다. 평소의 냉정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그녀를 잃을 뻔했다는 순수한 공포만이 그의 눈에 가득했다. 괜찮아. 다친 데는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아드레날린과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며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서연의 얼굴을 2 손으로 감싸고 그대로 입을 맞췄다. 그것은 부드럽거나 낭만적인 키스가 아니었다. 절박하고 거칠고 모든 것을 확인하려는 듯한 필사적인 입맞춤이었다. 말로는 차마 전할 수 없었던 그의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그녀를 향한 강렬한 소유욕이 그 키스 안에 모두 담겨 있었다. 서연은 처음에는 놀라 몸이 굳었지만 이내 그의 절박함이 전해져 왔다. 방금 전에 끔찍한 공포와 자신을 지키려던 그의 모습,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격렬한 키스,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찼던 마음의 벽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그의 옷깃을 꽉 쥐었다. 키스는 그들이 쌓아 올렸던 모든 벽을 허물어버리는 불꽃과도 같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2 사람이 천천히 입술을 떼었을 때 복도 저편에서 민준이 나타났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2 사람과 복잡한 분위기를 즉시 파악하고는 조용히 보고했다. 보스, 상황은 정리됐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숙인 뒤 사라졌다. 지역은 서연이 일어서는 것을 부축했다. 그는 키스에 대해 사과하지도 설명하지도 않았다. 그저 깊고 흔들리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포로와 감시자가 아니었다. 오늘 밤의 총성과 키스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침입 사건의 흔적은 하룻밤 사이에 말끔히 사라졌다. 깨진 유리는 교체되었고 복도의 총탄 자국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의 혼돈과 키스는
한서연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겼다. 그녀는 더 이상 권지혁을 이전과 같은 눈으로 볼 수 없었다. 그의 폭력적인 세계에 대한 공포와 자신을 필사적으로 지키던 그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충돌했다. 그녀를 향한 지혁의 태도 또한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직접 그녀의 방을 찾아와 상태를 확인했다. 필요한 건 없나 퉁명스러운 말투는 여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걱정은 숨길 수 없었다. 그때 서연은 그의 셔츠 소매 끝에 희미하게 밴 핏자국을 발견했다. 지난밤 유리 파편에 긁힌 상처인 듯했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방에 있던 구급상자를 가져왔다. 지혁은 그녀가 다가와 자신의 팔을 잡자 굳어졌다. 뭐 하는 짓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지만 그는 그녀의 손길을 뿌리치지 않았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상처를 소독하고 밴드를 붙여주었다. 그 작은 접촉의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류가 흘렀다. 그녀의 섬세한 손길 앞에서 그는 처음으로 무장해제를 당한 기분이었다. 그가 떠난 후 서연은 결심했다. 이 남자를 알아야만 했다. 그저 냉혹한 괴물인지 아니면 가면 뒤에 다른 얼굴을 숨기고 있는 것인지. 그녀는 저택의 서재에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곳은 지역의 제국을 지탱하는 지식의 창고이자 그의 과거가 잠들어 있는 곳이기도 했다. 그녀는 낡은 신문 기사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한 기사를 발견했다. 15년 전 흑룡파의 전대 회장이었던 권 회장 부부가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단신이었다. 기사는 단순 사고로 종결되었다고 적었지만 서연은 그 이면에 숨겨진 피비린내를 직감했다. 그리고 그 사고로 고아가 된 아들이 바로 권지혁이었다. 10대의 나이에 아버지가 이룩한 피해 제국을 물려받고 수많은 늑대들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소년.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의 냉혹함은 생존을 위한 갑옷이었고 통제에 대한 집착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던 소년의 방어기제였다. 그리고 어머니의 유품인 그림. 그에게 그 그림은 잃어버린 평화로운 과거로 가는 유일한 창이었을 것이다. 서연은 찢어진 그림과 상처 입은 소년의 모습을 겹쳐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에 대한 분노는 연민으로 바뀌고 있었다. 한편 권지혁 역시 서연에 대해 알아보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를 잃을 뻔했다는 공포는 그를 잠식했다. 그녀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그녀의 모든 것을 알아야만 했다. 그는 민준에게 그녀의 뒷조사를 지시했다. 양 회장처럼 약점을 찾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녀의 상처를 이해하기 위함이었다. 며칠 뒤 민준이 가져온 보고서는 지역의 책상 위에 놓였다. 보고서는 담담한 문체로 한서연의 과거를 서술했다. 그녀가 고등학생이었던 어느 폭풍 후 치던 밤 부모님과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대형 트럭과 충돌했다. 그 사고로 부모님은 즉사했고 그녀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진단, 특히 폭풍우와 관련된 극심한 공황 발작 증세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지혁은 숨을 멈췄다. 그가 처음 그녀를 발견했던 그날 밤 폭우 속에서 공포에 질려 쓰러져 있던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것이 단순한 비가 아니라 그녀의 끔찍한 트라우마를 되살리는 방아쇠였다는 것을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의 고통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그녀의 상처에 그는 가슴이 아려왔다. 연약하다고 생각했던 그녀가 실은 얼마나 치열하게 자신의 상처와 싸우며 살아왔을지. 그날 저녁 지혁은 서연의 방으로 갔다. 그녀는 거의 복원이 끝난 그림 앞에 서서 고요해진 호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과거를 파헤쳤다는 사실을 몰랐고 그녀 또한
그가 자신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몰랐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섰을 때 그들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호수가 다시 평화로워 보이는군. 지역이 조용히 말했다. 그 말은 단순히 그림에 대한 감상이 아니었다. 서연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들었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이젠 더 이상 폭풍우가 몰아쳐도 괜찮을 거예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어떤 설명도 필요 없었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들여다보았고 그 고통 속에서 기묘한 유대감을 느끼고 있었다. 두 명의 생존자는 서로의 존재 안에서 위태로운 안식처를 찾기 시작했다. 그림이 마침내 완성되었다. 한서연의 손끝에서 되살아난 호수는 이전보다 더 깊고 고요한 평화를 담고 있었다. 그녀와 권지혁의 관계처럼 그들은 더 이상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침묵 속에서 더 깊은 교감을 나눴다. 그가 내어주는 서재의 한쪽에서 책을 읽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이 그들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 저택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닌 세상의 폭풍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는 견고한 안식처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양 회장은 권지혁의 요새를 무너뜨릴 직접적인 공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다면 사냥감을 굴 밖으로 유인해야 했다. 그는 한서연의 뒷조사 파일에서 그녀의 유일한 가족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 김유진의 사진을 발견했다. 작은 꽃집을 운영하는 평범한 아가씨. 완벽한 미끼였다. 며칠 뒤 서연은 박 여사가 가져다 준 세탁물 더미 속에서 낯선 휴대폰 하나를 발견했다. 그녀가 어리둥절해하며 전원을 켜자마자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메시지에는 의자에 묶인 채 겁에 질려 있는 유진의 사진과 함께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친구를 살리고 싶으면 오늘 밤 자정까지 혼자 인천항 3번 창고로 와. 순간 서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피가 차갑게 식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유진은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혈육 같은 존재였다. 이성적인 판단을 할 겨를도 없이 그녀는 친구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몰래 저택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현관문을 나서기도 전에 지역의 부하들에게 가로막혔다. 결국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지역에게 달려갈 수밖에 없었다. 지역은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함정이야.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양 회장 짓이다. 널 밖으로 끌어내려는 속셈이야. 그는 즉시 민준에게 연락해 김유진의 행방을 파악하고 구출팀을 꾸리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침착한 대응에 오히려 불안감을 느꼈다. 당신들 방식대로 하다가 유진이가 다치면 어떡해요? 이건 나한테 온 메시지예요. 내가 가야 해요. 그녀가 절박하게 외쳤다. 지역은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의 눈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절대 안 돼. 넌 여기에 있어. 내가 처리할 테니. 그의 말은 그녀를 보호하려는 것이었지만 서연에게는 또 다른 통제로 들릴 뿐이었다. 또 당신 마음대로 내 친구 목숨이 걸린 일까지 당신의 전쟁에 이용하려는 거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원망으로 가득 찼다.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와 이해가 친구의 안전에 대한 공포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지역에 손을 뿌리치고 자신의 방으로 달려갔다. 이대로 그의 처분만 기다릴 수는 없었다. 그녀는 스스로 움직여야만 했다. 서연은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다. 그녀는 복원 작업을 핑계로 인화성 높은 유기용제를 다량으로 요청했었다. 자정이 가까워 올 무렵
그녀는 복도 끝 경비가 가장 허술한 창고 근처에서 작은 화재를 일으켰다. 경보음이 다시 저택을 뒤흔들었고 경비원들이 모두 그쪽으로 달려갔다. 그 혼란을 틈타 그녀는 그동안 눈여겨보았던 저택의 서비스 출구를 통해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그녀는 필사적으로 택시를 잡아탔다. 인천항 3번 창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 목적지뿐이었다. 창고에 도착했을 때 주변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그녀는 녹슨 철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유진아, 나 왔어. 그녀가 어둠을 향해 외쳤다. 그때 창고 안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켜졌다. 텅 빈 창고 중앙에는 의자에 앉아 여유롭게 박수를 치고 있는 양 회장이 있었다. 유진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드디어 와주셨군, 한서연 씨. 권지혁의 새장 속 새는 날갯짓이 꽤나 사납다더니 사실이었어. 그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다. 서연은 자신이 완벽한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같은 시각 저택. 작은 화재가 진압되고 서연이 사라졌다는 보고가 지혁의 귀에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오직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만이 남았다. 그녀를 지키려 했던 자신의 방식이 오히려 그녀를 위험으로 몰아넣었다는 뼈아픈 자책감이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민준을 돌아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지옥의 심연에서 울려오는 것처럼 낮고 잔혹했다. 전쟁을 시작한다. 양 회장, 그리고 그놈의 새끼들까지 단 한 놈도 살려두지 마. 도시의 밤을 가르며 수십 대의 검은 세단이 인천항으로 질주했다. 그 선두에 선 차량 안에서 권지혁은 얼음 같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고 눈은 오직 전방의 어둠을 꿰뚫을 듯 응시하고 있었다. 옆자리의 민주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보고했지만 지혁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모든 세포는 오직 하나의 목표 한서연의 구출과 양 회장의 처단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창고 안서연은 자신을 향한 양 회장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공포가 온몸을 옥죄었지만 과거의 트라우마는 역설적으로 그녀에게 극한 상황 속에서 냉정해지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주변을 빠르게 훑었다. 10여 명의 경비원, 낡은 크레인, 그리고 구석에 쌓인 녹슨 드럼통들. 저 드럼통에서 희미하게 기름 냄새가 났다. 기회는 단 한 번뿐일 것이다. 양 회장은 서연의 휴대폰을 빼앗아 지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스피커폰으로 전환된 전화기 너머로 지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양 회장은 승리감에 도취해 비열하게 웃었다. 권지혁, 내 여자가 내 손에 있다. 조직의 구역 절반을 넘기고 혼자서 걸어 들어와. 그렇지 않으면 이 여자의 예쁜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다. 몇 초간의 침묵 끝에 지혁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모든 감정이 증발해버린 절대영도의 냉기 그 자체였다. 내가 도착했을 때 저 여자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해 있으면 내 놈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죽게 될 거다. 그는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협상의 여지 따위는 없다는 선전포고였다. 지역의 태도에 양 회장의 얼굴이 굳어지는 순간 창고 밖에서 수십 개의 타이어가 아스팔트에 마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역의 부하들이 창고를 완벽하게 포위한 것이다. 양 회장의 부하들이 긴장하며 창고 입구로 시선을 돌린 바로 그 찰나 서연은 움직였다. 그녀는 양 회장의 발을 힘껏 밟고는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드럼통 더미를 향해 몸을 날렸다.
그녀는 넘어지면서 근처에 있던 낡은 작업등을 드럼통 쪽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스파크가 튀며 바닥에 흘러나온 기름에 불이 옮겨 붙었다. 불길은 순식간에 치솟아 오르며 검은 연기를 뿜어냈다. 갑작스러운 화재와 연기의 창고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바로 그 순간 창고의 모든 입구에서 총성이 울려 퍼지며 지역의 부하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연기와 총알이 난무하는 혼돈 속에서 권지혁은 악마처럼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눈은 오직 한 사람 불길 속에서 기침을 하며 주저앉아 있는 서연만을 쫓고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향해 달려갔다. 양 회장은 이 모든 상황에 당황하며 서연을 다시 인질로 잡으려 했지만 지혁이 한 발 빨랐다. 그는 양 회장의 팔을 꺾어버리고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이제 그의 앞에는 평생의 숙적 양 회장이 무력하게 쓰러져 있었다. 복수를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지혁이 양 회장에게 총구를 겨누는 순간 끼익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불타는 천장에 철골 구조물이 서연의 머리 위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선택의 시간은 1초도 되지 않았다. 지혁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양 회장을 향한 총구를 거두고 몸을 날려 서연을 끌어안았다. 두 사람의 몸이 바닥을 구르는 것과 동시에 거대한 철골이 그들이 있던 자리를 굉음과 함께 덮쳤다. 지혁은 복수가 아닌 그녀를 선택했다. 그의 오랜 집착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먼지와 연기 속에서 민준과 부하들이 달려와 부상당한 양 회장을 제압했다. 지혁은 아무 말 없이 서연을 품에 안은 채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그의 눈에는 안도와 미안함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고 오직 서로의 심장 소리만이 들리는 듯했다. 전쟁은 끝났다. 그의 복수심이 아닌 그의 사랑이 승리한 것이다. 불타는 창고의 혼돈을 뒤로하고 권지혁의 차는 새벽의 정적을 가르며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는 지쳐 잠든 한서연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아 차에서 내렸다. 그를 맞이한 박 여사와 저택의 직원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지혁은 서연을 그녀의 방이 아닌 자신의 침실로 데려갔다. 그곳이 이제 그녀가 있어야 할 유일한 장소였다. 그는 서연을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힌 뒤 따뜻한 물수건으로 그녀의 얼굴에 묻은 검댕과 먼지를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잠든 그녀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희미하게 남은 공포의 흔적에 그의 가슴이 저려왔다. 그는 자신의 욕심과 복수심이 그녀를 얼마나 끔찍한 위험으로 몰아넣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때 잠에서 깬 서연이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요? 그녀가 잠긴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상처는 그녀는 몸을 일으켜 그의 등을 보았다. 셔츠 등판은 유리 파편과 뜨거운 열기 때문에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고 그 아래로 붉은 상처들이 보였다. 서연은 말없이 욕실로 들어가 구급 상자를 가져왔다. 그리고 조금 전 그가 자신에게 해주었듯 조심스러운 손길로 그의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했다. 지혁은 그녀의 손길에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수십 년간 스스로를 강철 갑옷 안에 가두고 살아왔다. 상처 입는 것은 일상이었고 고통은 익숙한 감각이었다. 하지만 누군가가 자신의 상처를 어루만져 준 것은 그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처음이었다. 서연의 작은 손길이 그의 가장 단단한 방어벽을 속절없이 허물어뜨리고 있었다. 치료가 끝난 뒤 방 안에는 고요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혁이었다. 그는 서연의 앞에 앉아 처음으로 자신의 가장 깊은 속내를 꺼내 보였다. 무서웠어.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양 회장도 싸움도 아니었어. 널 잃을까봐. 그 불타는 철골이 내 위로 떨어지려고 했을 때 내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다. 그는 평생을 쫓았던 복수심이 그녀의 목숨 앞에서 얼마나 하찮은 것이었는지 고백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냉혹한 지배자의 모습은 없었다. 오직 한 여자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약한 남자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사랑한다 서연아. 그 세 글자는 지혁이 평생 입에 담아본 적 없는 말이었다. 너와 함께라면 이 지긋지긋한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어머니가 그토록 원하셨던 그림 속 호수 같은 평화로운 삶, 그걸 너와 함께 찾고 싶다. 이 모든 걸 버릴게. 널 위해서라면. 그의 고백은 진심이었고 서연은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을 가두었던 이 남자를 원망도 했지만 그의 상처를 보았고 그의 고독을 이해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겠다는 그의 진심을 보았다. 그녀는 괴물 뒤에 숨어 있던 상처 입은 소년을, 그리고 이제 그녀 앞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하는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다. 나도 당신과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들의 과거와 상처까지 모두 끌어안겠다는 무언의 약속이었다. 지혁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복도에서의 절박한 키스와는 다른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따뜻하고 다정한 키스였다. 다음 날 아침 동쪽 창으로 새벽의 빛이 스며들었다. 민준이 조용히 들어와 보고했다. 양 회장의 조직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와해되었고 양 회장 본인은 경찰에 체포되어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이라고. 길었던 전쟁은 끝났다. 민준은 지혁의 옆에 서 있는 서연을 보고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자신의 보스가 마침내 행복을 찾았음을 직감했다. 지혁은 창가에 서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는 서연을 뒤에서 조용히 끌어안았다. 지독했던 폭풍우가 지나가고 마침내 그들의 세상에도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이 저택은 더 이상 황금세장이 아니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삶의 보금자리였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도시의 풍경도 변했다. 권지혁과 한서연의 세상 역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재편되었다. 그 변화의 시작은 조용하지만 단호한 이별 의식이었다. 권지혁은 흑룡파의 핵심 간부들을 모두 소집한 자리에서 조직의 모든 권한을 이민준에게 이양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충격과 반대가 있었지만 그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는 민준에게 조직을 합법적인 사업체로 점차 전환시키고 과거의 모든 어두운 연결고리를 끊어낼 것을 마지막으로 명령했다. 그리고 자신과 한서연의 삶에 다시는 조직의 그림자가 들이우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민준은 눈가가 붉어진 채 자신의 인생을 바친 보스의 마지막 명령에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권지혁은 피비린내 나는 과거와 영원히 작별을 고했다. 그리고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 서연과 혁의 화랑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렸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갤러리 안에서 서연은 열정적으로 고객에게 그림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불안이나 공포의 그림자는 없었다. 오직 자신이 사랑하는 일에 대한 자신감과 행복만이 빛나고 있었다. 카운터에서는 권지혁이 조금은 어색하지만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다. 어둠의 세계를 호령하던 그의 손은
이제 붓과 물감을 주문하고 갤러리 운영을 돕는 평범한 남자의 손이 되어 있었다. 그는 가끔씩 그림에 몰두한 서연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모습이야말로 그가 평생 지키고 싶었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었다. 어느 날 오후 갤러리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서연의 친구인 김유진이었다. 그녀는 모든 진실을 알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것이 지혁이고 그가 서연을 얼마나 아끼는지 잘 알고 있었다. 유진은 몰라보게 밝아진 친구의 모습을 보고 눈시울을 붉혔다. 그리고 자신에게 묵묵히 고개를 숙여 사과하는 지혁을 보며 진심으로 두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었다. 그날 오후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천둥 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졌다. 지혁은 순간 긴장하며 서연을 돌아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그녀는 이미 창백해진 얼굴로 공황 상태에 빠졌을 것이다. 하지만 서연은 달랐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더니 지혁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 끌었다. 두 사람은 갤러리의 커다란 통유리 창가에 나란히 섰다. 굵은 빗방울이 유리를 때리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다. 서연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혁의 어깨에 편안하게 머리를 기댔다. 이제는 빗소리가 무섭지 않아요. 당신과 함께 있으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비 온 뒤 갠 하늘처럼 맑고 평화로웠다. 지혁은 그녀를 조용히 끌어안았다. 그의 품이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였다. 그들의 삶은 이제 평범했다. 함께 아침을 먹고 갤러리를 열고 저녁에는 그림에 대해 이야기하며 하루를 마감했다. 갤러리 위층에 위치한 그들의 아담한 보금자리 거실에는 완벽하게 복원된 호수 그림이 걸려 있었다. 그림 속 호수는 언제나 고요했고 두 사람은 마침내 그 평화를 현실에서 찾았다. 상처 입은 두 영혼은 서로를 만나 비로소 완전해졌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서로를 구원한 기적이었다. 창밖의 비는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조용히 세상을 적시고 있었다.